지난 시간에 우리가 R 스튜디오 그리고 R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까지를 하고 간단하게 그 안에서 특히 이제 R 스튜디오 안에서 각각의 패널 또는 페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가 제대로 되셨으면 R 프로그램 띄워보시면 이렇게 스크립트 창과 그다음에 콘솔 창 그리고 환경에 관한 창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파일이라든지 나중에 우리가 그릴 플랫 그리고 패키지들에 대한 창들이 이렇게 정보가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만들고 그 스크립트를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르든지 아니면은 이쪽에 있는 파일에서 세이브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장을 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다시 불러오는 것까지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들, 특히 이제 R 프로그램이나 R 스튜디오가 잘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R 스튜디오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서 띄울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R 프로그램이 설치가 잘 됐는지를 설치 후에 화면을 캡처해서 이제 올리는 것이 이제 숙제로 있었고요. 확인을 해서 반드시 기한 내에 숙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다 잘 됐다라고 하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설치가 된 R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해서 R 프로그래밍에 대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R은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계산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덧셈을 할 때는 당연히 덧셈 기호를 쓰시면 되고 실행을 시킬 때에는 스크립트 창에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또는 명령어를 쓰고 한 줄씩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엔터를 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16이라는 결과를 이렇게 콘솔 창에 출력을 하게 되고, 자, 나눗셈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슬래시 표시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을 5로 나누면 답은 1.2가 돼야 되고 역시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시키면 1.2가 됩니다. 물론 여기 말씀드렸듯이 런 버튼을 누르시면 그렇죠? 여기다 갖다 놓고 실행을 하시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실행을 해도 당연히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는 이렇게 별표 표시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제곱이라든지 뭐 세제곱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런 모자 표시 있죠? 꺽쇠 표시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125라고 하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연산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규칙들이 여기서도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5하고 3을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6을 곱하라 그러면 정답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8에다가 6을 곱하는 거니까 48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를 먼저 쳐주면 가로 안에 있는 것들부터 연산이 되고 나중에 가로 없는 것들이 연산이 되는 일반적인 연산의 규칙을 똑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 연산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연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가면 가로가 쳐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48을 5로 나눈 9.6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를 가로를 치게 되면 5 더하기 8 결과를, 그쵸? 5 더하기 8이라는 결과를 5 더하기 3이라는 결과, 즉 8을 6을 먼저 5로 나눈 결과, 즉 1.2로 곱하는 결과가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9.6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니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우리가 연산을 할 때 이런 복합 연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로그를 쓴다든지 하는 것들도 다 가능하긴 한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그 같은 거 쓸 때는 이런 특별한 어떤 기호들을 직접 사용을 해야 되고요. R 스튜디오가 이제 개선이 되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떤 R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이것도 함수인데 이런 것들을 연산을 위해서 사용할 때마다 사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이 10은 그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라는 뜻이고요. 여기 2는 당연히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뜻하는 거고요. 이 옆에 중괄호로 해서 이렇게 베이스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R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설치할 때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쫓아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즉 제가 베이스 패키지라고 불렀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이렇게 도움말 옆에 이렇게 베이스가 아니라 그 패키지에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한 패키지 이름이 뜨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어떤 말인지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함수들의 어떤 사용법, 문법을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이렇게 제가 관련된 어떤 함수를 쓰고 싶다 해서 치면 이렇게 용법이라든지 설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모든 걸 기억하지 않고도 우리가 프로그래밍에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자,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변수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뭔가를 할 때마다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코멘트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자주 할수록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변수를 만들기 이렇게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원래 이제 영어를 주로 쓰는데 일단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변수 만들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변수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또는 뭐 데이터를 담고 있는 상자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변수가 있는데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큰 상자에 해당하는 변수가 있고 중간 상자에 해당하는 변수가 있고 작은 상자에 해당하는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큰 상자에 해당하는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상자 안을 이렇게 구획을 지어 놓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런 변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는 일단은 양적 변수, quantitative variable, 우리가 영어로 변수를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적 변수하고는 다르게 질적 또는 범주형 변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quantitative, 즉 양적 변수하고 qualitative, 질적 또는 범주형 categorical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어떤 수량을 나타내는 값들을 이제 보관하는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변수로 여기는 어떤 질적인 거,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는 뭐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죠. 그러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 자체가 이제 사실은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고 퀄리테이티브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뭐 좋나 나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류 이런 거랑 관련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양적 변수는 당연히 셀 수 있는 숫자들의 집합이냐 아니면 뭐 소수점 자리로 측정할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discrete variable하고 그죠? 이산 변수라고 할 수 있죠. 우리말로 하면 또는 연속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1, 2, 3, 4, 5 이렇게 가면 뭐 이런 숫자들은 이제 discrete variable이 되는 거고 그런 숫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 continuous variable은 소수점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숫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variable이냐 이걸 뜻하는 겁니다. 이 명목이라든지 그러니까 질적 변수 또는 범주형 변수는 팩터라든지 또는 서열을 나타내는 ordinal variable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discrete variable, continuous variable들은 보통 이제 숫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quantitative variable에 해당하고 양적 변수, factor,
요인이라든지 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퀄리테이티브 또는 categorical variable, 즉 그 질적 변수 또는 그 범주형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그 설명을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변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수를 하나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A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자라고 했죠. 데이터, 숫자, 값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상자입니다. 그 상자는 작은 상자, 큰 상자, 중간 상자 다 있을 수 있고, 상자 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획을 나눠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개의 값을 포함하고 있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제가 작성한 걸 보시면 A라고 하는 변수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 변수에다가 1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 또는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A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10을 저장을 해서 실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엔터 쳐서. 그러면은 지금 그냥 이 스크립트 창에만 요 사실이 남아있을 뿐이지, 실제로 컴퓨터가 A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1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컨트롤 엔터 또는 런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키셔야 되고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에 environment 패널에 여기에 변수 A가 만들어져 있고 값이 10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딱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패널을 자주 보시게 될 건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그 변수라든지 또는 데이터셋이라든지 아니면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 이쪽에 다 표시가 되게 됩니다. 구별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A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고 10이라는 값을 저장을 여기다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A라는 값에 저장된 거를 다시 보고 싶다 그러면 변수의 이름을 치시고 다시 실행을 시키시면 변수 A에 저장되어 있는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값은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RStudi오를 껐다가 다시 키면 이 변수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동안에만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하는 방법은 늘 그 equal sign, 요 등호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이 A라는 데에 10이라는 값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한번 다른 값으로 할당을 해볼까요? 이게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려면 해보시면 자 이제 10 대신에 12라고 하는 값이 할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A에다가 10을 할당을 했지만 여기에 다시 10이라는 값을 다시 할당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A라는 변수에는 12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서 변수가 이름이 똑같으면 다른 값을 할당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그 변수에 할당된 값들이 대체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걸 그죠?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등호, equal sign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제가 게으르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화살표를 쓰시려면 이거를 최소 키보드를 2번을 저희가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귀찮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등호를 쓰는 게 제 입장에서 훨씬 빠르기 때문에 등호를 자주 쓰는 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그 자기의 기호의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다만 저는 키보드를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그런 옵션을 갖고 있는 등호를 사용하기를 더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띄어쓰기는 여기서 별 의미는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렇게 모든 걸 붙여서 쓰셔도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A를 10을 다시 할당했기 때문에 12가 아니라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공간상의 제약이 없다고 하면 가독성, 즉 읽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보통 사인들 사이에 이렇게 그 공간을 두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읽기가 편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가급적 좋은 습관을 들이시는 게 나중에 코드를 그 3개월이나 또 1년 지나서 알아볼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지금 변수에다가 10이라는 숫자를 할당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은 요 quantitative variable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렇죠? 숫자가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discrete variable을 만든 겁니다. 이 구별 자체는 중요하진 않은데 나중에 보면은 이 변수에 할당되어 있는 값들이 또는 데이터가 어떤 종류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변수를 만들 때는 몇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숫자나 이런 것들이 맨 앞에 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변수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b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여기다 5를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a에는 10, b에는 5라는 값이 할당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우리가 그 변수 이름을 만드는 규칙을 논하기 전에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 이렇게 숫자들끼리 되어 있는 변수들은 연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만약에 더하면 a에는 10이 저장되어 있고 b에는 5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a하고 b를 더하면 당연히 15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이걸 그냥 출력하지 말고요. 이 연산한 값을 새로운 변수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 구해서 c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면 지금 보시면 15라는 값은 출력이 안 되지만 그 15라고 하는 a와 b의 연산 결과가 c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c를 알려달라고 하면 c에 저장되어 있는 a와 b를 더한 값의 연산 결과인 15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녹음상의 문제로 제가 컴퓨터를 바꿔서 이어서 지금 그 내용을 이어서 지금 여러분께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C에 A하고 B의 결과가 지금 다 저장이 되어 있고 C에 대해서 이제 값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15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변수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D에다가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D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 문자열을 입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엔터를 치면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D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잠깐만요. 글자를 좀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을 제가 글자 크기를 좀 키워서 가도록 하죠. 좀 보기가 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과연 A랑 D랑 이렇게 더해볼 수 있을까요? 연산이 가능할까요? 자, 연산을 해보기 위해서 A 플러스 D를 치고 그리고 나서 컨트롤 엔터를 통해서 실행을 시키면 에러를 줍니다.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문자열과 그 다음에 숫자를 그러니까 문자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를 더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컴퓨터 입장에서. 우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 5하고 프로그램을 더하라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를 주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자주 말씀을 드릴 텐데 에러가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에러 메시지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rror in A plus D 어디에 에러가 난지 표시가 되고요. Non-numeric argument binary operator라고 되어 있고요. 이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는 지금 이 플러스 기호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 non-numeric argument라고 하는 거는 숫자끼리 연산이 되는데 숫자가 아닌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러가 나실 때 막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항상 에러 메시지를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여기 에러 메시지 자체가 영어로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석하시고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에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났을 때 당황하거나 무조건 남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에러 메시지를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어쨌든 문자 데이터하고 숫자 데이터를 우리가 같이 더할 수가 없고 이거를 변수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저장을 한 후에도 연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변수를 만들 때 규칙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규칙 중에 하나가 숫자가 앞에 올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만들어 볼까요? first variable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문자를 가지고 그 변수를 만들 수가 있고 제가 이렇게 치지 않은 이유는 이게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읽기도 어렵고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언더바로 우리가 구별을 해서 first variable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읽기가 쉬워지니까 여기다가 제가 뭐 숫자를 아무거나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네, 10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 남아있는데 이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저장을 했고요. 12 해보십시다. 네, 똑같은 숫자를 하기가 그러니까 12라고 저장을 했고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과연 될까요? 네, 안 되죠. Unexpected symbol in one variable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는 맨 앞에 변수를 만들 때 나올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감안하셔서 변수 이름들을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막 100줄, 200줄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흔하고요. 그때 이제 변수들 여러 개 만들다 보면 변수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변수 이름은 가급적이면 짧고 그 다음에 간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읽고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코드를 읽었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좀 좋은 습관을 처음부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맨 앞에 숫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변수 이름은 간단하게 짓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제언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변수에다가요, 한번 볼까요? 한 개의 지금까지는 숫자나 문자를 집어넣는데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함수 중에 하나가 요 C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도 제가 코멘트를 하나 달아 놓을 텐데 concatenate 해서 이제 여러 개를 이어 붙이다라는 뜻이고요. 이 concatenate 함수를 하고 가로를 열고 이 안에다가 붙이고 싶은 숫자들을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5개만 넣을까요? 이제 치기가 귀찮으니까. 그 x를 불러오면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연결이 돼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뒤에서 이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숫자 또는 이제 문자열도 이렇게 넣는 것이 가능한데요. 한번 해볼까요? 너무 기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의 문자를 집어넣고 y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y라고 하는 변수에. 그러면은 우리가 y를 불러오면은 abc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든 숫자든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서는 한 개의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 벡터는 1차원 데이터예요. 1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불러보면 한 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게 행과 열을 포함하지 않는 2차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2차원이 아니란 뜻이에요. 2차원인 게 아니라. 그래서 벡터 데이터는 1차원 데이터셋이고 만약에 행과 열이 존재하는 데이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차원 데이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차원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래서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과 그 다음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형태들이 존재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변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 변수 안에 한 개의 숫자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숫자나 여러 개의 문자들도 동시에 저장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우리가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변수를 만들었을 때 이 안에 담는 데이터들의 종류를 좀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를 쓸 수 있는데 클래스라는 함수를 쓰면
그러니까 A라고 하는데 지금 뭐가 저장돼 있죠? 숫자 5가 저장돼 있고요. D라고 하는 데는 지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함수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쓰면 numeric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D인가요? D를 불러보면 캐릭터 타입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아래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그거를 알려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게 숫자로 이루어져 있느냐, 문자로 이루어져 있느냐, 뭐 어떤 다른 형태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데이터 타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2차원 데이터에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매트릭스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데이터 타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앞에서 이미 많이 설명을 했지만 이런 것들은 뭐라 했죠? 이건 벡터 타입의 데이터입니다. 여러 개가 한 줄로 들어가 있는 거죠, 데이터들이. 그리고 2차원 데이터에는 데이터 프레임과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시간 관계상 벡터랑 주로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매트릭스는 다음 시간부터 한번 살펴보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자, 여기 보시면 벡터는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 우리가 x라고 하는 데다가 지금 다시 이거를 제가 복사해서 갖다 붙이겠습니다. 만들어 놨었고요. y는 이미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z라는 걸 하나 쓸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3, 4, 5, 6, 7 이렇게 5개의 숫자를 넣습니다. 자, 넣고 보면은 z에는 당연히 3, 4, 5, 6, 7이라고 5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변수를 만들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숫자들끼리는 연산이 가능하고 더구나 둘은 이제 숫자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벡터의 길이가 두 개를 연산을 하면 뭐가 나오죠? 4, 6, 8, 12, 10, 12 이렇게 숫자들이 나오고 5개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첫 번째 있는 거는 첫 번째끼리 더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벡터에 있는 두 번째끼리 더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것까지 각각을 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연산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여기에 숫자가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벡터의 길이가 다르면 그래도 연산이 되겠습니까? 네. 에러를 주죠. 이번에 x하고 z를 더하면 4, 6, 8, 10, 12까지는 주고 마지막에 9를 또 줍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걸 더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처음에 이렇게 더하고요. 2하고 4 더하고 3하고 5 더하고 4하고 6 더하고 5하고 7 더했는데 길이가 다르니까 6은 더할 데가 없죠. 그러면 R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첫 번째로 돌아가서 Z에 있는 거랑 이걸 더하면 되겠다.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7까지 주면 7하고 4를 더한 결과를 주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R은 어떻게든 최대한 에러를 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연산 결과를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결과를 주고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길이가 다르다. 이거 네가 진짜로 원하는 작업이 맞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벡터 연산할 때는 이런 길이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R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베이스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R을 설치할 때 따라오는 기본적인 함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미 우리 클래스라고 하는 함수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데이터의 타입을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될 함수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sig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앞에서 우리가 그 concatenate, C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숫자들을 막 합치는 일들을 했었는데 얘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일단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13579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었냐면 잘 보시면 x라는 거에다 다시 저장을 해볼게요. 다른 겁니다. 제가 x를 다시 만들어서 새로운 숫자를 저장하면 원래 여기에 저장돼 있던 x 값들은 사라지고 제가 입력하는 값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5개의 숫자가 입력이 됐고요. x를 불러와 보면 13579가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특히 숫자가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개의 이런 홀수들을 입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를 일일이 1부터 99까지 입력하는 것보다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100까지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1부터 99까지 숫자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이 식이라고 하는 함수는 시작, 그리고 끝, 그리고 간격, 이걸 by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받아서 1부터 100까지 숫자들을 2의 간격으로 나한테 나열해서 줘라. 시퀀스를 달라 이런 뜻입니다. 시퀀스라고 하는 거는 숫자들의 열이잖아요. 수열, 그죠? 그걸 달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식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여러분들이 쉽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이런 식으로 그죠?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작업을 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x를 여기다 다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함수가 이제 뭐냐면 여기 y에다가 그 함수를 써서 뭔가를 자료를 만들어내고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퀀스 앞에 만들어냈던 거는 x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함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보시면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0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 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콘솔 창으로 이동하셔가지고 letters라고 하는 거는 R에서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괄호가 아니라 일부러 여기에 특별하게도 대괄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죠. 자, 그러면 2를 넣으면 B가 나오고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 뭐가 나올지 알 겁니다. C가 나올 겁니다. 알파벳이 26개인가요? 26을 넣으면 Z가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1부터 5까지다 그러면 이게 범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실제로 숫자를 나타낼 때도 이렇게 하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다 주게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1부터 5까지 대괄호 안에 들어있으면 A부터 그러니까 5번째 알파벳까지 2까지를 주게 되는 거죠. A, B, C, D, E 5개의 알파벳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letters 소문자를 쓰시고 역시 대괄호 하시고 1부터 5까지 하시면 소문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부분 해결이 됐습니다. 이거는 A부터 E까지 대문자로 문자열을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랩이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 보시겠습니다. 콘솔 창을 봐보시면 자, 1을 5번 반복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맨 앞에 반복하고 싶은 대상이 들어가고 뒤에는 콤마를 하고 뒤에 뭘 찍죠? 몇 번을 반복하고 싶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그러면 10번을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치시면 A가 10번이 반복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letters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A부터 E까지 대문자 알파벳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 뭘 뜻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거를 20번 반복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5개의 알파벳을 20번 반복하게 되면 100개의 알파벳이 되겠죠. 그래서 A, B, C, D, E, A, B, C, D, E가 20번 반복되는 데이터가 y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z를 만들어 볼 건데 여기에는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갑니다. 자, 많이 사용이 앞으로 저랑 수업을 하면서 많이 사용이 되는 함수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여기 빠졌군요. R, NORM 이렇게 치면 되시는데 이게 뭐냐면 랜덤, R은 랜덤의 그 약자고요. NORM은 노말, 그래서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뜻이에요. 정규 분포로부터 무작위로 랜덤하게 숫자를 뽑겠다는 뜻입니다. 맨 앞에 뽑고 싶은 숫자의 개수가 들어가고요. 그 뒤에 정규 분포의 특성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수학을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두 가지로 정의가 되죠. 평균값과 분산값. 그래서 평균값 표준편차죠. 평균값은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부터
100개의 숫자를 뽑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 보시면 Z에 100개의 숫자가 정규 분포로부터 랜덤하게 추출이 되어서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랜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뽑은 숫자하고 제가 뽑은 숫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숫자가 다르더라 하더라도 뭐 긴장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랜덤하게 뽑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출할 때마다 100개 숫자를 추출하면 그 100개의 숫자가 다 세트가 각각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만든 게 뭐냐면 사실은 세 개의 벡터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숫자 벡터고 두 번째는 문자열 벡터고요. 그렇죠? 세 번째도 역시 숫자 벡터입니다. 앞에 x하고는 다른 숫자긴 하지만 우리가 배운 함수를 사용해서 클래스라고 하는 얘네들을 살펴보시면 누메릭이죠. 당연히. 그리고 y는 캐릭터고요. z는 역시 누메릭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 일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마치 2차원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일렬로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다 이렇게 일렬로 나오는 데이터예요. 여기가 100줄이 다 100개가 다 표시될 수 있다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쭉 다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행과 열이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행과 열이 존재하는 2차원 데이터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인데 저기서 지금 변수에다가 저희가 2차원 데이터로 만들어 저장을 할 거예요. 특히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태로 만들 겁니다.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함수가 바로 data.frame이라는 함수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가 3개의 벡터를 다 집어넣을게요. 이 함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벡터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2차원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데이터에 여기 밸류가 아니라 데이터에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생겼고 여기에 100개의 관찰값을 갖고 있고 3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f를 한번 불러와 보면 예, 이렇게 뭐가 많이 나오죠? 스크롤해서 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 보면 여기는 뭐가 없이 그냥 그 줄에 순서를 표시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x, y, z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었던 벡터들이 이렇게 그 열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차원 데이터니까 여기는 행이 되겠고요. 그죠? 여기는 숫자들은 그래서 행의 번호입니다. 줄 번호. 그러니까 이건 뭐죠? 열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행과 열이 있는 지금 데이터, 즉 2차원 데이터가 만들어졌어요. 자, 얘는 뭐죠? 클래스라고 하는 함수를 살펴보면 가지고 df를 살펴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클래스를 할당받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벡터가 아니라 2차원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으로 아래에서 특별하게 할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행과 열이 있어요. 여기 공간이 충분히 있지만 옆으로 쓰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행과 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공간상에서 2차원 공간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실제로 잘 확인해 보십시오. X에는 우리가 아까 넣었던 13579 홀수 숫자들이 들어가 있고 A에는 A, B, C, D가 20번 반복되어 있는 문자열들이 들어가 있고 Z에는 정규 분포로부터 무작위로 추출된 100개의 숫자들이 차곡차곡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죠. 지금 보시면 얘네들을 이렇게 딱 보면 맨 밑에까지 결과가 표시가 되고 처음에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보려면 좀 한참 스크롤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뭐 지금 같은 경우만 해도 괜찮은데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한 10,000줄쯤 된다. 그러면 줄이 10,000개다 그러면 이거 뭐 언제 스크롤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래서는 이게 그 프린팅을 다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고 그렇게 많이 다 표시해버리진 않지만 어쨌든 내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보려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헤드, 머리란 뜻이잖아요. 데이터의 머리 부분만 보여줘 라는 뜻으로 스스로 이렇게 헤드라는 함수를 쓰시고 가로 안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넣으시면
맨 앞에 6줄만 보여줍니다. 그쵸? 만약에 맨 뒤에 있는 6줄만 보고 싶다 그러면 거꾸로 tail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자,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벡터들에 대해서는요, 벡터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length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x의 길이는 얼마냐 물어보려면 length x 하시면 돼요. 그러면 x의 길이는 50이네. 왜 x가 50이죠? 아, 그렇네요. 여기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었군요. 요거를 200으로 하겠습니다. 제 R이 똑똑해서 자동으로 반복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길이가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한 번 더 반복을 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1부터 100까지가 한번 가 있고 중간문에 다시 1부터 100까지가 반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를 다시 한번 만들고요. x를 1부터 200까지 홀수를 뽑아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길이가 100이 되겠을 겁니다. 여기에 하시면 길이가 100이 되죠. 나머지 벡터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다 길이가 100이고 우리가 길이가 100인 벡터들 3개를 합쳐서 지금 데이터 프레임을 아까 만들었어요. 지금 다시 만들었지만 여기가 이제 199로 바뀌어 있죠.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제 강의를 되돌려서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실수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실수를 제가 지금 만회해서 고쳐놨고요. 어쨌든 길이가 100인 3개의 벡터를 만들어서 그걸 합친 후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df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지금 저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봤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나중에 보시면은 접근을 하거나 추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형태의 그 데이터 프레임 말고 2차원 데이터 중에 많이 쓰는 게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매트릭스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텐데 그 전에 하나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랭스 말고 랭스를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에다 쓰시면 얘네들이 열의 개수밖에 안 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처음에 받았을 때 데이터셋을 받았는데 그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차원을 갖고 있느냐, 즉 몇 개의 행과 열을 갖고 있느냐를 보시려면 dimension이라는 함수를 써야 돼요. 이 dim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다 df를 주시면 자 어떻게 나오냐면 100줄에 3개의 열을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데이터 프레임은 숫자가 하나가 아니라 지금 2개가 나오니까 당연히 행과 열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과 열을 갖고 있는 거에는 데이터 프레임 말고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매트릭스는 데이터 프레임하고 굉장히 유사하지만 차이점들이 있고요. 매트릭스에 관한 거 그리고 이제 2차원을 넘어서는 다른 데이터셋, 즉 리스트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